안녕하세요. 저도 늘 읽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곳에 익명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남자예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형, 저 이렇게 네 식구였죠. 워낙 태어날 때부터 집안 환경이 유복하다 보니 저와 형은 미래에 대해 걱정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았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육자셨고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이었던 저와는 반대로 형은 소극적인 사람이었기에 부모님이 늘 걱정하셨죠. 저는 친구가 많았던 반면에 형은 친구도 없고 어렸을 때 늘 저랑만 놀았던 극소심쟁이였거든요. 그래도 우리 형이라 참 좋았습니다. 언제나 모나지 않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형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되기만 하면 평생 걱정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준비해봐.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네, 일단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붙어서 부모님한테도 효도할게요. 늘 걱정만 시키는 것 같아 죄송해요.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걱정은 무슨? 괜찮으니까 혹시라도 공부가 힘들면 엄마 아빠한테 언제든 말해. 알겠지? 힘들긴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쉽죠. 제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아빠 엄마도 마음의 짐을 더 져야 할 텐데. 그런 생각 말아라. 원래 늦게 피는 꽃이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마음 조급해하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때가 올 거야. 형은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고 2년을 고시 공부를 시작했죠. 고시 공부를 시작한 형은 원래도 소심했지만 눈에 띄게 더 소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저와는 다르게 형은 늘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다 보니 점점 더 어두워졌죠. 그런 형이 저는 더욱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이 괜스레 주눅이 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원래도 소심한데 점점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괜스레 신경도 써보고 장난도 쳐보기도 하였죠. 그렇게 형에게 최대한 위로가 되려고 했죠. 형, 기운 내. 시험만 붙으면 진짜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괜스레 주눅 들 필요 없어. 아, 맞다. 형, 용돈 다 떨어졌지? 아니야,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용돈까지 받냐? 염치 없게. 부모님이 주신 거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마음 써줘서 고맙다. 에이, 형제 좋은 게 뭐야. 자, 여기. 중간에 밥 거르지 말고 꼭 밥 챙겨가면서 공부해. 그러다 몸 상할라. 알겠지? 고맙다. 내가 너한테까지 이렇게 신세를 진다니. 형이라는 게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그래도 너라도 부모님 걱정 안 시켜서 다행이야. 만약 너까지 공부한다고 했으면 부모님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 늘 고맙다. 그리고 힘을 줘서 고마워. 형과는 어려서부터 각별한 사이였기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형을 간간히 옆에서 물질적으로나마 도와주었습니다. 형은 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형에 대한 면이 덜 선다면서 미안해할 때도 많았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된다면 저는 그런 형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러다 2년이 흘렀고 형은 공무원 시험에 낙방했죠. 시험에 떨어져서 큰일이 났다기보다 낙담할 형의 모습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는 오히려 형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요.
그 정도로 형을 많이 신경 쓰려고 했죠. 형, 괜찮아? 그래도 내년에 또 있으니까 마음 좀 추스르고 너무 낙담하지 마. 좋은 기회는 분명히 올 거야. 내 친구 영수 알지? 영수는 지금 공무원 준비만 4년째 하잖아. 그 정도로 요샌 경쟁률도 심하고 공무원 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잖아. 그래, 민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 엄마 아빠는 꼭 네가 공무원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알겠지? 늦게 피는 꽃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민철이도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공무원이 아닐 것 같으면 애초에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언제든 주저 말고 말하렴. 네가 괜히 공무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한테 부담만 준 건 아닐지. 이렇게 부모님과 제가 형을 위로하였는데 형이 예상 밖의 말을 내뱉었죠. 형의 한마디에 저희는 혼란의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착하고 늘 고분고분하던 형이 갑작스레 모든 걸 그만두고 결혼을 한다고 한 것이었죠. 저희는 형의 연애에 대해 꿈도 꾸지 않았기에 너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저 사실 시험을 떠나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허락해 주세요. 제가 공부할 때 큰 힘이 돼준 여자친구예요. 형, 여자친구가 있었어? 와, 대박 쇼킹인데? 아니, 어떻게 만난 거야? 공무원 준비 전부터 알게 된 여자야? 뭐라고? 아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니? 너 시험 떨어져서 힘들어할까봐 우리는 이렇게 네 눈치를 보고 있는데 뜬금없게 결혼이란 소리를 해? 너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니?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기뻐하는 저와 다르게 엄마와 아빠는 걱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직 형은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고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엄마와 아빠는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었죠. 저도 그건 이해했고요. 형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죠. 저렇게 한번 마음먹기 시작하면 직진만 하는 남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네가 아직 직업도 없는데 결혼은 이른 거 아니니?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원이냐? 네가 꼭 공무원을 하지 않더라도 번듯한 직업이라도 있어야 저 자식 먹여 살리지 않겠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구나. 이 얘긴 나중에 하자. 저도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냥 지금 결혼 먼저 하고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철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하는 사람인데. 일단 그건 그렇고 너 앞으로 그런 계획이 뭐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평생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지금 네가 솔직히 무슨 일을 한다고 결혼을 한다고 해? 그건 아닌 것 같다. 평범한 회사원인 저와는 달리 형의 걱정을 많이 하셨던 터라 엄마 아빠는 결혼을 반대하셨죠. 하지만 형은 완고했어요.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던지 공부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하겠다였고 형의 완고한 고집에 결국 엄마 아빠는 허락해 주었죠. 하지만 형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저희 집은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죠. 형이 공부하면서 자주 갔던 식당의 여종업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종업원이라 반대했다기보다
그렇게 믿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럼 그동안 연애질만 한 거냐고 화가 나셨죠. 저 역시도 그럼 2년 동안 저렇게 부모님 몰래 만나면서 연애도 하고 공부는 등한시했다고 생각하며 실망감이 먼저 들기 시작했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뒷바라지 시켰더니 그동안 식당 드나들면서 연애진이나 한 거야? 아유, 한심해. 어떻게 그렇게 한심해? 유일하게 저한테 위로가 돼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는 허락해 주세요. 제가 행복하다는데 왜 말리시는 거예요? 아휴, 기가 막혀. 민철아, 너 정말 엄마 이렇게 실망시킬래? 엄마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랬어? 아휴, 지 손으로 뭐 하나 이룬 것도 없으면서 결혼을 한다고 하질 않나? 그 결혼할 상대가 고시식당 종업원? 너 정말, 아휴,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하란 말이야. 제가 책임질 거예요. 유나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어차피 허락 안 해주셔도 전 결혼은 할 거니까. 부모님은 결사 반대를 하셨지만 어려서부터 한 고집했던 형을 이길 수는 없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형수님이 인사 오는 날 보통이 아니라고는 느꼈지만 대단했습니다. 형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부모님도 썩 내켜하진 않으셨지만 이왕 허락하기로 한 거 좋은 마음으로 허락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 대바라진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철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민철 씨가 식당에 올 때마다 소시지를 무료로 많이 줬거든요. 이게 인연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건가 봐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도련님, 잘 부탁드릴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 네. 저희도 형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공부할 때 옆에서 힘이 돼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에이,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민철 씨야 굳이 공무원 시험에 붙지 않더라도 장남이고 뭐 재산도 있다고 하니까 저야 손해볼 건 아니죠. 안 그런가요? 제가 좀 솔직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아무리 솔직하다고는 하지만 좀 많이 솔직하네. 그럼 결혼하고 계속 일은 할 거니? 아, 뭐 일을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민철 씨도 그렇고 결혼하면 제가 민철 씨가 잘 되게 내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 다 이렇다 할 계획이 없구나. 참. 한 명이 계획이 없으면 한 명이라도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정체적 난국이야 아주. 아유, 걱정 마세요. 유나랑 함께라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저만 믿어주시면 돼요. 형에게 딸려올 재산을 생각한다는 말에 아빠와 엄마는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진한 형을 저 속물스러운 형수가 정말 단단히 구워 삶았다고 생각하며 형을 말리고 싶었죠. 하지만 이미 형수에게 콩깍지가 씌인 형은 저희가 말린다고 말려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승낙하셨고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직업도 없는 형에게 결혼 선물로 건물을 하나 증여해 주시면서 건물세라도 받고 살라고 하셨죠. 그렇게 형은 저희 집과 완전히 독립을 한 채 살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마음 한편엔 계속 똘똘음해 하셨지만 이제 결혼도 했으니 이젠 그만 신경 끄자라고 하셨죠. 민수, 너도 잘 들어.
엄마는 진짜 네 형한테 모든 걸 다 포기했어. 어려서부터 마음도 약하고 소심한 형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늘 오냐오냐 키웠는데 엄마가 정말 잘못 키운 것 같아.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냐마는 넌 정말 엄마 실망시키지 마. 아휴, 걱정 마, 엄마. 어쩌다 형이. 근데 형수 탓할 것도 없어. 어차피 끼리끼리야. 형도 똑같다고 생각해, 나는. 부모님은 형에게 오로지 기대를 저버리셨기에 이제 남은 저에게 더욱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었죠.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형수와 형이 저희 집에 명절을 새러 오는 날 또 한 번 형수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크게 불쾌해 하셨어요.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죠. 어머, 어머니, 이거 선물 들어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그때 보니까 얼마 안 드시더라고요. 저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거 친정 갖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이따 저희가 가면서 가져갈게요. 여보, 이거 좀 싸놔. 우리 이거 가져가자. 어머, 그래도 선물 들어온 건데 그렇게 막 함부로 가져가면 어떡하니? 사돈 어른께 드릴 거는 우리가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그건 다시 제자리로 갖다 두렴. 아버님 친구분이 선물해 주신 거 우리도 뜯어보지도 않은 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아휴. 어머, 아끼다 똥돼요, 어머니. 그래서 민철 씨네가 부자가 됐나?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가져갈게요. 이거 저희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과일이거든요. 보니까 아버님은 과일도 잘 드시지도 않던데요. 그냥 저희 주세요. 민철 씨, 챙겨. 엄마의 말을 딱 잘라먹고 본인 가져갈 거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기가 막힌지 더 이상 말은 안 했고요. 형은 저런 여자가 왜 좋을까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날이었죠. 하지만 형수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 도련님, 이거 안 입는 거예요? 아휴, 우리 민철 씨 입으면 딱이겠다. 이 브랜드 우리 민철 씨도 사주려고 했는데. 네? 아, 선물 받은 거예요. 아, 형이랑 아무래도 저랑 등치가 비슷하니까 어렸을 땐 옷도 같이 입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거 그럼 민철 씨 줄까요? 딱 보니까 도련님 얼굴색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민철 씨, 이거 좀 입어봐, 와서. 어이가 없었어요. 늘 이런 식이었죠. 저희 집에 오면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엄마와 아빠는 눈살을 찌푸리셨고 저 역시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어요. 어쩌다 형이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죠. 너무 순둥한 형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빠와 엄마는 최대한 모든 걸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형 앞에선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고요. 그래야 형과 형수가 잘 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희의 잘못인 줄 모르고요. 그래, 새약이 다 싸줘, 여보. 민철이 전이랑 고기도 좋아하니까 갈 때 먹으라고 싸주고. 너희 요새 사는 건 괜찮니? 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쏠쏠하고 제가 고시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 나으니까요. 요새는 좀 편해요. 아빠, 엄마 덕분이죠, 뭐. 감사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아니, 뭐,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다 자기 건데, 미리 줬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 자기야. 안 그래요? 형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엄마 아빠를 두고 돌아가시는 얘기가 왜 나와요? 진짜 보자 하니까. 네? 아니, 뭐, 사람이 태어나면 끝도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 의미로 말한 건데. 혹시 어머님, 아버님 놀라셨어요? 됐다. 민수도 그만해. 얼른 친정 가봐야지. 빨리 가보거라. 어머님, 아버님 기다리시겠어. 자도 밀리는데 얼른 가봐. 오히려 형수와 형이 집에 오는 날엔 엄마 아빠는 빨리 돌려보내려고 했었죠. 같이 있으면 조금 더 실망할 게 뻔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런 자리를 애초에 만드시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지만 저 형이 참 한심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형수의 무례함에 저희 가족이 익숙해져 갈 즈음 저희 집은 청적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이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응급실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아버님? 뭐라고? 일단 우리가 거기로 지금 가마. 말도 안 돼. 일단 진정 좀 하고 우리가 얼른 갈 테니까 마음 좀 다스리고 있어. 아니, 새아기가 뭐라고 했길래 당신 얼굴이 그렇게 사색이 돼요, 네? 민철이 무슨 일 있대요? 빨리 좀 말해봐요. 일단 당신이랑 민수 옷 입어라. 지금 민철이가 사고가 났는데 좀 많이 안 좋은가 봐. 얼른 준비해. 마음 좀 추스르고. 형수의 전화 소리에 가족들은 사색이 되어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응급실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피골이 말이 아닌 형의 모습을 보았고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하단 말에 형은 그렇게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에 저희 가족은 입을 뗄 수 없었죠. 이게 저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며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형이 사고를 당하다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밤에 어딜 나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니? 아휴, 밤에 잘 돌아다니지도 않는 앤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단 말만 안 했어도 다 제 탓이에요. 그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저도 얼마나 놀랬는지. 일단 새아기 마음 좀 추스러라. 당신도 우리 민철이 꼭 일어날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13시간이 흐르고 형의 수술이 끝났죠. 형은 얼굴뼈가 이미 으스러졌고 뇌가 함몰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다고 했죠. 여기서 깨어나면 기적이고 아니면 식물인간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대로 깨어나면 기적일 텐데 거의 내사 상태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분은 아직 내사까지는 아니지만 이대로 못 깨어난다면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은 최선을 다해 진행하였고요. 그럼 이만. 그럼 형이 영영 못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오는 환자들 중에 이번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여서. 의사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는 졸도를 하였고 아빠도 크게 상심을 하였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와 아빠를 챙겨야 했기에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형은 그렇게 중환자실에 2달가량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형은 말하지도 먹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었죠. 처음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형이 살아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모두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살아는 있으니까 우리 형 꼭 깨어날 거예요. 엄마 아빠 힘내요. 우리 형 의지 알잖아요. 그래, 민철이 꼭 깨어날 거야. 네 형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여보, 어떡해 우리 민철이, 민철아, 눈 좀 떠봐 제발. 엄마, 울지 마요. 형도 다 들을 순 있다잖아. 엄마가 슬퍼하면 형이 얼마나 슬프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음 좀 추슬러요. 전 오히려 엄마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형수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2달 동안 마음을 많이 추슬렀는지 전보다는 많이 밝아졌죠. 그렇게 저희는 교대로 수시로 형을 들여다보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제가 무조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주말엔 제가 거의 형을 돌보기 시작했고 평일엔 엄마와 형수가 교대로 형을 돌보기 시작했죠. 아빠도 가끔 돌보시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밤낮 없이 형을 돌보았는데 어느 날 형수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엄마는 이상하다고 갸우뚱하였죠. 아니, 너네 형수가 전화를 안 받는다. 오늘 저녁부터 교대하기로 했는데 얘가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전화 안 받을 애가 아닌데. 형수, 너무 고단해서 잠들었나? 내가 이따 집에 한번 가볼게요. 형수도 힘들겠지. 왜 안 힘들겠어, 안 그래? 아휴, 그런가? 그래, 그럼 이따가 한번 형네 들렀다가 너네 형수 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쉬라고 전해줘라. 얼마나 고단하겠어. 그렇게 전 연락이 되지 않는 형수의 집에 방문을 하고 또 한 번 기함했어요. 형수의 모든 짐이 다 빼고 형이 가지고 있던 장롱 속에 인감도장과 통장 7개가 모조리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형수는 그때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절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형수는 그 뒤로 저희와 모든 연락을 끊었고요. 심지어 저희를 차단했어요. 배은망덕한 것? 건물 주고 배부르게 살게 해준 게 누군데? 우리 아들 저렇게 되자마자 모든 걸 가지고 튀어? 기가 막혀. 형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형 불쌍해서 어떡해요? 가만 안 둬, 이년 내가. 그만해. 어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민철이도 참 순하기만 해서 평생을 이용만 당한 거야. 친구들한테도 와이프한테도 우리가 그때 뜯어 말렸어야 해. 아무것도 없는 고시생 돈 보고 달려든 거지 뭐. 아휴, 여보 어떡해요 이제? 이미 통장에 돈은 다 빼갔대요. 에휴, 빠르기도 하지. 아직 혼인관계에 있어서 형 돈을 쓰는 건 저희가 제지할 수 없고요. 그렇게 형수는 저희와 연락을 차단한 채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 소식도 딱 감췄죠. 형을 간병하면서 형이 불쌍한 거 반, 답답한 거 반, 2가지 마음이 들더군요.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기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냐 싶다가도 평생 친구도 없이 소심한 형이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줬으면 저렇게 마음을 열고 결혼을 밀어붙였을까 싶기도 했고요. 한참 형을 바라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형에게 말했죠.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서 기운 차리라고요. 형, 일어나봐, 빨리. 지금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어해. 형이 일어나서 형수 혼내줘야지, 어? 지금 이렇게 바보같이 누워만 있을 거야? 우리 착한 형,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지질이 불행하지. 내가 미안해, 형. 그때 조금 더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형이 누워있는 시간이 7년이 흘렀고 저희는 형의 병원 생활이 매우 익숙해졌죠. 그로부터 7년 후 우연히 병원 가는 길 차를 대고 커피를 픽업하는데 어디서 익숙한 사람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너무 익숙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고 전 놀랐죠. 멀리 도망갔을 줄 알았던 형수가 바로 근처에서 맴돌 줄은 몰랐거든요. 자그마치 7년 만에 형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말이죠. 사람은 되짚고는 못 산다는 말이 아주 딱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형수, 아니에요? 박윤아, 당신 맞지? 네가 사람이야? 우리 형 아프니까 바로 버리고 형 돈을 다 들고 튀어?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너 잘 걸렸다. 당장 엄마 아빠한테 가서 싹싹 빌고 그 돈 다 모조리 토해내. 알겠어? 소송 걸 거야, 너한테. 도련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원래 이 길로 안 다니잖아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봐요. 전 도망간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돈 좀 불려놓고 다시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철 씨 일어나면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죠. 이거 나요. 안 나요? 저와 형수가 씨름을 하고 있을 때 형수 옆에 웬 낯선 초등학생을 보게 되었어요. 형수와 똑 닮은 얼굴을 한 초등학생. 전 바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러기까지 잔인할 수 있던 건지. 당신 딸이야? 지금 당신이랑 얼굴이 똑같잖아. 얘, 너네 엄마니? 네가 말해봐.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래요, 진짜? 이거 좀 놓고 말하라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예솔아, 너 먼저 가 있어. 엄마 금방 갈게, 어? 경찰에 신고해봐. 내가 바라던 바니까. 어디 경찰서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고. 일로 와, 당장. 경찰서 가게. 형수의 목덜미를 잡고 경찰서로 향하는 순간 형수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싶기도 하면서 어떻게 그러지라는 생각도 들었죠. 죄송해요, 도련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네? 사실 민철 씨 사고 나기 전에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다른 사람 애를 가진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연히 사고가 난 거고요. 내가 이 애랑 둘이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차마 민철 씨 아기라고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왔던 거예요. 제발. 그게 말이 돼? 쓰레기 같은 년.
우리 형을 두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남의 애까지 베고 지금 우리 형 돈으로 지금까지 호요식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너 같은 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고 콩만 먹을 준비해. 알겠어? 형수는 외도를 하였고 그 외도를 알게 된 형이 충격으로 밤에 뛰쳐나오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거더라고요. 전 형의 휴대폰을 그동안 보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휴대폰을 보니 형수의 외도 증거를 다 캡처해 놓았더라고요. 왜 이걸 진작 알지 못했을까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그럼 이렇게 식물인간이 된 것도 형수 때문이구나 싶은 것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우리 착한 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쓰러졌을까를 생각하니까 더더욱 꼭지가 돌더군요. 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았어요. 제발 봐줘요. 제가 감옥 가면 우리 예솔이는 어떡하라고요? 네? 그냥 도련님이 저만 못 본 척 해주세요. 제발요. 닥쳐, 미친 거사. 너 내가 가만 안 둬. 일단 지금 병원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먼저 빌어. 이게 다가 아닐 테지만 일단 빌란 말이야. 저를 붙잡고 빌고 빌었지만 전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형수가 우리 형을 사고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상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전 바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엄마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병원으로 끌고 온 형수를 요절을 내었죠. 형수를 보자마자 엄마는 귀싸대기를 갈기셨어요. 솔직히 저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남자라 참았어요.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보자기로 보이니? 넌 면상부터가 글렀어. 요망한 년. 어떻게 우리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돈을 다 발치해서 7년 만에 나타나? 이년아, 너 진짜 내가 용서 안 해. 알겠어? 네 딸년이고 나발이고 넌 아주 두고 봐라. 엄마는 형수의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아빠와 전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소해했죠.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식물인간의 형 대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형수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7년 동안 남의 애를 키우면서 우리 형 돈을 갈취한 것에 대한 소송도 추가적으로 시작했죠. 저희 어머니가 특별 대리인으로 되어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졌고 형수는 그동안 형의 돈을 빼돌린 대가로 혹독히 치러야 했죠. 형의 핸드폰을 추가로 증거품으로 제출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다행히 법원은 저희 편을 들어주었고 형수는 징역형과 함께 위자료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도 힘들었다고 호소하였지만 악어의 눈물인 걸 판사님은 다 아셨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이혼을 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의식이 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으며 아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 깨어난다면 제 딸아이마저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네? 전 이혼 못해요. 제발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다는 형을 두고 남의 남자애를 뵌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전 저 말을 듣고 정말 코웃음이 나왔어요. 재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형수의 의견은 묵살하였고 결국 형수는 징역형과 함께 위자료를 징수받게 되었죠.
형이 혼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얼마나 마음속 깊이 끙끙 앓았을까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고요. 그때 우리가 뜯어 말릴 걸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형수는 법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저희는 그나마 형수에게 벌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형수의 판결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끝내 뇌사 판정을 받고 삶을 마무리했어요. 형이 형수의 악행을 밝혀주길 바라고 지금까지 버틴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은 형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형을 추억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형이 떠난 결만 되면 마음이 시리고 아프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의 부재를 이렇게라도 채우니 엄마 아빠가 한층 밝아지셨습니다. 다행히도 마음씨도 곱고 착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부모님도 아주 기뻐하셨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은 없지만 우리 곁에 남아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에서야 부모님도 많이 안정되었고 저 역시도 안정이 되었어요. 이런 걸 보니 제 아내가 우리 집에 복덩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형의 전부를 부모님께 채워드릴 순 없겠지만 최대한 부모님이 가슴 아프지 않게 사는 날까지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되면 칭찬을 받고 싶네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늘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깨름칙한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세요. 역시는 틀리지 않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동서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왔길래 많이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얼굴을 붉히고 한바탕 싸운 적이 있어서 저도 참 난감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다음날 바로 빌려주길 원하길래 무슨 일 때문에 필요한지 물어보게 되었죠. 저도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금이 없었을 뿐더러 출장 간 남편과 상의조차 안 된 부분이라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했지만 바로 갚을 수 있다며 당장 달라고 재촉하길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네요. 형님, 제가 일주일 안에 바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일단 좀 빌려주세요. 5천만 원 해주실 수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어떻겠어? 돈 문제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지. 그런데 우리 사이가 돈을 빌려줄 만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 동서가 그동안 나한테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빌려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나 말고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족들은 많잖아. 안 그래? 미안하지만 내 생각엔 힘들 것 같아. 형님, 원래 가족은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 그때 나한테 했던 행동들 기억 안 나? 작년 김장날에 어떻게 했어? 김장하기 싫다고 온갖 불평은 다 늘어놓길래 내가 동선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고집부리면서 난리를 쳤었잖아. 결국 동서의 행동 때문에 나랑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기억 안 나? 불과 작년 일인데 이해하라는 게 잘못된 거지.
그때는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형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니까요. 언제 기회 되면 진심으로 사과드리려 했는데 오늘 겸사겸사해서 찾아온 거니 저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김장김치로 형님 얼굴 올려친 건 정말 죄송해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김치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셔서 저도 모르게 몸부터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형님한테까지 찾아왔겠어요. 그래도 돈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바로 답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건 실례인 거 알지? 나는 지금 당장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있을 거야? 형님, 작년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가족들한테도 돈을 빌린 상태라 손을 벌릴 데가 형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세세하게 알려드릴 순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일주일 내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동서 생각이지. 돈을 빌려주는 내 입장에서는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 동서랑 내가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욱더 심해질 게 뻔하다고. 갑자기 찾아온 동서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길래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작년 김장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족 모두가 새벽부터 나와서 정신없이 김장하고 시부모님께서 수육까지 삶아서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뒤늦게 시댁에 온 동서 내외가 밥은 제일 많이 먹어놓고 오후에 김장을 마저 하려고 가족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만 보고만 있길래 제가 한 소리 했는데 그게 기분 나빴는지 되려 저에게 대들기 시작했고 서로가 안 좋아진 감정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일하기 싫으면 김장김치도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는 순간 동서는 만들어 놓은 김치를 제 얼굴에 날리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었어요. 그때 이후로 동서와 저는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왔었는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턱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동안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아쉬워서 용서를 비는 것 같아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았었죠. 동서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지만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동서가 시동생한테 얘기했는지 시동생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동서가 왔다 간 걸 알았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했길래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대충 얘기해 준 뒤 돈을 빌려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며 화가 나 있는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잠잠하더니 동서가 정말 돈이 급하긴 했는지 다시 저희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시동생까지 함께 왔었네요. 다행히 남편도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온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했어요. 형,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잖아.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지금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당겼을 데도 없어서 도움받을 곳이 형밖에 없어. 원래 오늘 돈을 입금해야 되는 날인데 자금이 없어서 정말 사정사정하고 시간을 미뤘거든.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생이 형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빌고 있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시키는 건 다 하고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돈을 쓰길래 여기저기 전부 다 빌려서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다는 건 어떻게 보증할 건데? 네가 또 무슨 사고를 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턱대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 저희가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요. 투자 목적으로 쓰는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한 번만 믿고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도움될 날이 훨씬 더 많을 거라니까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제대로 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기밀 사항이라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편은 동서내외가 과거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무릎까지 꿇은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뿐인 동생인 시동생까지 남편을 설득시키기 위해 찾아온 걸 보고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했고 남편의 생각을 들어봐야만 했어요. 무작정 투자 목적으로 급전을 5천이나 빌려달라는 건데 저희도 현재 현금이 없는 상태라 보증금에서 일부를 빼서 줘야 할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전화가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되었죠. 너희들 잘 지내고 있지? 한동안 연락이 뜸하길래 전화 좀 해봤다. 내가 갑자기 전화한 건 기섭이가 너희 집에 찾아갔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지금 많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나도 대충은 알고 있다. 엄마한테도 1억을 빌려갔거든. 자식이 얼마나 급했으면 부모에게 손을 벌렸겠니? 1억을 빌려갔다고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무슨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데요?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우리도 빌려주든 말든 하죠. 무턱대고 투자 목적이라고만 얘기하면 저희가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도 옆에서 지켜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남도 아니고 네 동생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하나뿐인 가족이 불행해지길 원하는 거야? 너는 동생이 길거리에 앉았으면 좋겠니? 잘 돼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잖아. 엄마 믿고 5천만 원 빌려줘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줘야만 진정한 은인인 거야. 이번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다. 앞으로 잘하겠다잖아. 너는 돈이 중요하니? 가족이 중요하니? 피를 나눈 형제끼리 돈 때문에 멀어져야 되겠어?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시모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시모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있는 동서내외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힘들었을 것 같았죠. 좋지 않은 사이인데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일단 저는 난감해하는 남편을 대신해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통화를 하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제가 뱉은 한마디에 당황을 했고 시모는 수화기를 통해 제 말을 들었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보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뭔데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목이 터져라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옆에서 감히 초를 쳐? 이제 보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문제인 거네. 그때도 그냥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항상 작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더구먼. 결국 싸움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잖아. 너도 손윗 사람으로서 잘한 거 하나 없는데 동생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것 마냥 그때 당했던 걸 복수라도 하는 거야?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앞으로 내 아들과 결혼 생활하는데 내조는 잘할 수 있겠니? 어머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희도 주머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서방님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무턱대고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을 떠나서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한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아시는 지인분에게 돈 빌려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서 잠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 받고 계시지 않나요? 그 말이 왜 여기서 나와? 너는 남이랑 가족이랑 똑같니?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당장 자금 준비해서 빌려주도록 해라. 괜히 나한테까지 안 좋은 이미지 박히고 싶니? 좋은 말 할 때 하라는 대로 하고 이번 주 주말에 모두 다 집으로 와라. 시몬은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상황은 점점 안 좋게 만들어 가셨어요. 남편도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게 싫었는지 저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얘기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동서내외와 사이가 좋아지면 앞으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고심 끝에 결정한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의 일부를 빼서 동서에게 급전 5천만 원을 빌려줬고 돈을 받은 동서내외는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내외의 태도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어떻게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돈을 받을 수 있겠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면 알아서 갚을 텐데 빌려줘 놓고도 욕을 먹어야 되겠어? 하여간 이래서 집안 형편이 안 좋은 너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다. 어머님, 저희 집안과 돈을 빌려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에 갚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래서 돈 관련해서는 가족들끼리 거래하지 말라는 건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정이 어려워도 보증금 빼서 5천만 원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고맙게 생각하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못 갚아도 일부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 저희가 안 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일단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코 묻은 돈 솔직히 가족끼리는 안 받아도 될 정도의 금액 아닌가요? 절대 까먹지 않을 테니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만날 때마다 돈 얘기 꺼내면 저도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돈 빌린 것도 서러운데 가족이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약속한 시간 지났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쪼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모임 가지느니 따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꼴랑 5천만 원이 없어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렸으면서 코 묻은 돈 가족끼리 뭘 받냐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빌려갈 때는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거지?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이번 주 내로 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참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아, 알았어요. 주면 되잖아요. 그깟 5천만 원 가지고 엄청 떽떽거리시네.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동서내외는 저희와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며 식사를 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시몬은 좋았던 분위기 제가 다 망쳤다면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제 날짜에 돈을 꼭 갚겠다며 각서까지 써놓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동서가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것도 아닌데 시모는 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작년에 동서가 김장날 난리를 쳤을 때는 시모가 오히려 동서한테 저보다 더 많은 화를 내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동서의 편에 서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게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여우 같은 동서가 무언가로 시모를 구워 삶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댁에 계속 있을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모는 운전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말아먹었다며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서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네요. 주변에 아는 여자들도 많으니 당장 이혼하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차를 돌리라고 저도 화를 냈어요. 남편은 가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시모는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전화를 대신 받았죠. 당장 내 아들 바꿔라. 누가 너랑 통화하고 싶다고 했니?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아들 바꾸래도? 어머님, 동서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있으세요?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저는 동서에게 돈 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동서도 저희 집안 사정을 알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부는 갚을 수 있는 건데 좀 전에 동서의 행동이 어땠어요? 평생 갚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나요? 거기에다가 코 묻은 돈이라고 말까지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아서 그 정도로 넘어간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당장 돈도 없는 애들한테 뭘 어떻게 받겠다는 건데? 애들이 계획이 다 있겠지.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가족 간의 분열이 생긴다는 거 몰라? 빌려줬으면 갚을 때까지 기다려라 좀. 그리고 둘째가 말한 거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 1억 빌려준 나도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꼴랑 5천만 원 빌려준 네가 내 앞에서 난리를 치면 되겠니? 누가 커지 아니랄까 봐. 너도 참 불쌍하다. 내 아들은 돈 많은 여자 차고 넘치는데 하필 너를 만나서 고생만 죽어라 하고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이혼시키는 게 내가 바라는 거다. 나도 지금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입도 뻥긋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모임 있을 때 얼굴 붉히고 신경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그땐 정말 끝을 볼 줄 알아. 시모는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잘못이 아닌데도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동서가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갈 때쯤 기다리다 지친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일부러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모도 이런 점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참견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참고 또 참았던 저는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고 동서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동서 내외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선 제 얼굴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동선회의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동선회의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길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서를 붙잡고 집 안으로 다시 밀친 다음 분노한 얼굴로 동선회의를 노려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동서는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불법 침입인 거 모르세요? 무턱대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좋겠어요? 경찰에 신고해. 누가 겁나는 줄 알아? 동서,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아, 돈 때문에 오신 거구나? 좀 기다려 달라니까요. 아직 저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형님 돈 떼먹을 생각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5천만 원 가지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갚을게요. 그런데 2달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투자금 회수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돈을 빼면 여태껏까지 힘들게 유지했던 시간들이 전부 물거품으로 되어버린다고요. 형님도 고생한 만큼 이자를 받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앞에 5천만 원 가지고 와.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미 작년부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엔 더 큰 상처를 받아서 5천만 원 돌려받고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 정말 형수님은 참 피곤한 타입이셔. 기다림도 없고 형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형수님이랑 살았으면 숨 막혀서 세상 떠났을 것 같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계속 이러실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일 당장 드릴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다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는 안 돼. 시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언제 시기가 좋아질 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휘둘리고 있잖아. 형수님 얼굴 좀 안 보고 살면 안 돼? 2달만 참으라니까. 우리가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형님도 여태까지 참은 거 2달만 더 기다려 주세요. 동서는 당장은 돈을 갚기 힘들다면서 무조건 제 말을 거절했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감정만 상처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자 많이 곤란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2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위치가 적힌 주소로 급하게 달려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연단 앞에 동서와 서방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동서내외가 다단계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연단 앞에는 정기총회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동서내외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와 남편을 호명했어요. 남편이 저희 부부를 새로 들어온 신입으로 알린 것 같았습니다. 동서내외의 가족이라고 미리 얘기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동서내외가 남편이 말한 다단계 회사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직원으로 뽑혀서
연단에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단에서 동선회의가 누군가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 남편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시모가 동선회회를 반겨주며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과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신입사원들을 교육해주기 위한 자리였고 동선회회와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어떤 직원이 동선회회한테 다가가 대화를 나누더니 저희 쪽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저희 부부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도망을 치려 하길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뒤쫓아가서 동선회와 시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나중에 얘기해? 재수 씨 이름 대니까 바로 들여보내주던데.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출장 와서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재수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봐서 뭔가 싶어 와봤거든. 그런데 지금 모두 다단계에 속해 있는 거야? 무슨 다단계야? 여기도 엄연한 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떼지어 들어온 거 안 보여? 우리 위치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 정상적인 회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초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설마 여기까지 돈 받으려고 온 거야? 너희들 이번에 실적 좋아서 포상금 받았는데 그걸로 그냥 돈 주고 땡쳐라. 어떻게 남의 회사까지 쫓아와서 돈 달라고 난리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희들 없어도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지도 마라. 시모와 동선회회는 저희가 돈을 받으려고 쫓아온 줄 알고 있었어요. 너무 예민한 모습을 보이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잠시 뒤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사람들을 에워싸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고 시모와 동선회회는 갑자기 경찰들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경찰 한 분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인도에 따르라는 말에 일단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저희가 동선회회의 가족이라며 상황 설명을 물어보자 담당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동선회회는 어느 화장품 다단계 회사에 속해 있었는데 투자금 지원이 많아 임원으로 발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매달 5%의 이자 금액을 지급해준다며 5개월 뒤에 원금까지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거기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갈취한 상태였어요. 동선회회는 임원이 되기 위해 저희한테까지 돈을 가져간 거였고 그 다단계 회사는 꽤 오래 운영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선회회 관계자들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경찰은 이 회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죠. 그리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 몰수와 추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돈의 이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돈을 빌려줬던 거였죠. 저희 부부는 동선회회에게 사기를 당했던 5천만 원을 결국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시모와 동선회회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게 황당할 뿐이네요. 지금 현재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기 위한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징역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모 또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에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이런 행동들을 저지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했던 동선의 애가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분명 다단계 회사의 사기로 피해자가 계실 텐데 하루빨리 모든 배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저희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지금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댁 집안의 분열이 시작된 건 시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시모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그런지 시모는 우울증이 왔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며 최대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시모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셨어요. 시부가 항상 시모 곁에 있으셨을 때는 언제나 밝은 모습이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 그런 건지 시모도 그 뒤를 따라가려 하시는 것 같아 가족들의 걱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건강이 악화됨과 동시에 큰 형님의 한마디에 가족 간의 분열이 오게 되었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죠. 처음 형님의 한마디는 재산 문제였어요. 시모의 건강 악화로 인해 평일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식구들이 시댁에 들려서 시모를 살폈었는데 저희 부부가 들렸을 때 형님 내외가 먼저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온 걸 몰랐는지 방에서 대화 나누는 걸 듣게 되었고 남편은 형님의 말을 듣는 순간 방문을 박차고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어요. 형수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전부 다 달라고요? 형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아무리 건강이 약해지셨다 해도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형수님,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드리세요. 당장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어머,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재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형제들끼리 나눠주지 말고 저희한테만 달라고 했던 건데 그 말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버님도 떠나셨는데 어머님도 언제 떠나게 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갑자기 와서 앞뒤 상황 파악 먼저 하지 않고 무조건 화부터 내면 어떡해요? 우리가 어머님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서 오히려 내가 더 기분이 나쁜데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동안 하늘 일이 많으니까 타당하게 요구한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봐도 전웅이 네가 말이 좀 심했던 건 맞는 것 같다. 오히려 네가 너희 형수한테 함부로 말한 거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버님도 시모의 재산에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형님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형님 내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사이 동서내외까지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와 형님네가 싸우고 있자 동서내외는 당황했는지 저에게 설명을 부탁했고 시모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형님이 시모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 분위기가 심각하게 이어졌다고 설명을 해주는 순간 서방님이 얼굴을 붉히더니 저희 옆에 서서 편을 들어주었어요.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가 형님 내외를 쪼우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모가 화를 내셨습니다. 언제까지 내 앞에서 싸울 생각인 거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바엔 차라리 내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큰며느리 너는 올 때마다 재산 얘기 말곤 할 말이 없는 거니?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와선 맨날 내 큰아들한테 재산을 전부 다 넘기라는 거야. 이 집안에서 제일 큰 손이 사람이면 나이값을 해야지. 너희들만 재산을 가져가면 마음이 편하겠어? 그리고 밑에 동생들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을 건 뻔한데 왜 이렇게 혼자서만 욕심을 부리는 거야? 우리 집안의 큰아들인 네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니? 맨날 부모 돈만 빼먹을 생각만 하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장남 노릇이나 제대로 하고 손을 벌려야지.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내가 너희들 때문이라도 절대 먼저 눈 감을 일은 없을 테니까 내 재산은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시모는 그동안 많이 참고 계셨는지 형제들끼리 싸우기 시작하자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이때부터 가족들과의 균열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말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형님네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면 되는 건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신들의 몫이 제일 큰 거라며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 거라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죠. 아무리 돈이 좋다곤 하지만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왔는데도 형님네에 한 번 시작된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위태롭게 지내던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집에 계신 시모랑 바람 쐬러 갈 것 같다고 얘기하자 동서는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길래 동서와도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리고 주말에 아침 일찍 시모와 동서 내외를 데리고 서해 바다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한 뒤 해변가를 걸어 다니면서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고 있었는데 제 뒤를 따라오던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끌어당겼어요. 형님, 제가 오늘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했던 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문제 때문인데요. 큰형님이 아무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님은 워낙 바빠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저희 부부는 평일에 퇴근하고 시간을 내서 가끔 가는데 큰형님이 계속 끈질기게 와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모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형님은 이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말해드리는 건데요. 며칠 전에도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작정 찾아와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세상 떠나는 날조차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 거라면서 어머님의 재산에 상당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말도 안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실까봐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동안 어머님을 계속 압박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니까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도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정말 우울증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건강이 더 악화되실까봐 한바탕 난리가 나도 무조건 해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던 거예요. 동서의 말에 소름이 돋을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남편이 알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 저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세 형제들 중에 남편 성격이 제일 조용한 편인데 한 번 이성을 잃어버리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 큰 형님이 시모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누구 하나 세상을 떠나야 끝날 것 같아 저 또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건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일이 많이 바빠서 하루 종일 시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 집에 있으면 그나마 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 시모의 휠체어를 끌어들이고 있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형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시모를 저희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제가 많이 힘들지도 모른다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나만 괜찮으면 시모를 모셔도 되냐는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날 일정을 마치고 시댁에 들려 동서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계시면서 쓸데없는 생각과 지독하게 괴롭히는 큰 형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건강에는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는 저희 집에서 갑작스럽게 생활하게 되셨지만 남편이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이 돼서 그런지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고 집 나르는데 고생한 동서네와 함께 저녁에는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낸 뒤 동서네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 아주버님인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버님이었고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안 계시다는 걸 확인했는지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은 천천히 설명을 해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죠. 꼭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엄마가 혼자 집에 계시는 게 항상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 이 사람이랑 의논하고 결정했던 것 뿐이야. 그렇다고 형이 모실 건 아니잖아. 별것도 아닌 문제로 지금 시간에 찾아와서 이 난리를 쳐야 돼?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도 많이 피곤하셔서 지금 방에 누워 계시니까 피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마 어머님의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이런다고 장남인 내가 재산을 나눠줄 것 같아? 아무리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나눠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너한테 그 많은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조만간 식당 하나 차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네가 중간에서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잖아. 어머니랑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나와봐. 오늘 아예 해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누가 내 허락 없이 어머니를 너희 집에 모시래. 내가 모실 거니까 다시 짐 다 챙겨놔. 한 번만 더 이런 쓸데없는 짓 하다가 걸리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 일에 끼어들면 참을 수 없다고.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제가 이 사람이 화내는 걸 원치 않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늘부터 왜 어머님을 모셨는지 알아요? 동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동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한 세대 전부 다 알려줬겠냐고요. 저희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달라고 계속 압박하셨잖아요. 매일같이 찾아가셔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었다면서요. 아주버님은 어머님 자식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아주버님을 낳아주신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형이랑 형수님이 그때 그 난리를 친 이후에도 계속 엄마 집에 찾아가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함부로 행동했다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 옵소매를 걷어봐.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양쪽 팔이 전부 다 멍투성이더라. 당신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남편은 눈동자가 흔들렸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곤 시모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더니 양쪽 팔을 확인했는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남편은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을 노려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이거 놓고 얘기해. 내 통장으로 가지고 계신 돈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시길래 잡아 끌어당겼는데 방에서 절대 나가지 않으시려고 하길래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다가 막내 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는데 이걸 벌써 일러 바친 거냐? 막내 재수씨가 생각보다 입이 싸네. 그래서 뭐 어쩌려고? 나한테 주먹이라도 올리려고?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 네가 먼저 내 얼굴에 손을 올리는 순간 너희 집 재산도 탈탈 털어줄 테니까. 여보, 방에 들어가서 엄마 모시고 나와.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집으로 가서 대화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그만 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지금 어머님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요.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으시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동서, 방금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그랬어? 한번 해봐. 우리 동의 없이 어머님을 함부로 모시고 간 거에 대해 할 말 많으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냐? 내가 너희들이 싸우는 꼴 보고 싶어서 배 아파 나은 줄 알아? 돈이 문제니까 전부 다 없애버리면 이런 일도 없는 거지? 내일 당장 내 전 재산 전부 탈탈 털어서 사회에 기부할 거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예며느라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넣어라. 시모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으면서 몸을 벽에 기대시고 형님 내외에게 화를 내셨어요. 시모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남편도 하루빨리 처리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다음날 전부 다 처리하는데 도와드리겠다고 거들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내동댕이 친 뒤 시모를 부축해드리고 있던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 시모를 들어안아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의 주먹이 아주버님의 얼굴로 날아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모가 보는 앞에서 서로 뒹굴면서 몸싸움이 시작됐고 비틀거리시던 시모는 결국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모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지만 남편과 아주버님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었어요. 이미 형제지간은 깨져버린 상태였고 아주버님 옆에서 형님이 계속 무언가를 조종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형님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따로 대화 좀 하자고 밖으로 불렀어요. 형님은 조금도 죄책감 같은 건 없는지 되려 저에게 거침없이 막말을 꺼내더군요. 형님 때문에 지금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으로 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형님 것도 아닌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도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조금도 걱정이 안 되세요? 동서가 지금 병실에서 어머님을 간호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대요. 이러다가 정말 세상 떠나시기라도 하면 그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갈 사람은 원래 때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어머님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병들어 가시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떠나셔야 이 지긋지긋한 일도 해결이 되지. 어차피 어머님 세상 떠나면 동서랑 볼 필요도 없어. 인연 끊을 건데 잘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거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어머님 옆을 지켜드릴 거고요. 절대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접근하지 못하게 제가 옆에 찰싹 붙어 있을 거니까 형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형님은 제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면서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 장남인 아주버님이 시모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갈 거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당연히 법적 싸움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아 시모가 깨어나시면 가지고 계신 재산은 무조건 사회에 전부 다 기부하시게끔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와 동서는 시모를 지켜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모가 병원에 누워 계셔서 좋게 해결을 보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온 저희 부부는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시모의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지 못하시는 시모를 보고 오열을 하면서 형님 내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한동안 형님 내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시모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셨는지 정신을 차리실 수 있으셨는데 남편과 아주버님이 싸웠던 그날 이후 건강은 더욱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에서 안정을 취해도 된다며 퇴원을 권했고 그렇게 저희 집으로 다시 모실 수 있었어요. 시모는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를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헐뜯고 인연을 끊게 되는 건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부를 제외하고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내가 큰아들 몰래 너희들한테만 재산의 일부를 나눠줬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너희 삼형제에게 똑같이 일부를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을 기부하는 걸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전에 너희 아버지 뜻이기도 했고 너희들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능력이 되잖아. 남편과 서방님의 의견은 나머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쪽으로 생각이 일치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서방님도 동의했고 시모는 남편과 서방님의 결정에 일정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형님이 시모가 태어난 사실을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족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형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은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시모가 잘 퇴원을 하셨는지 물어보더니 조만간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할 거라면서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 것 같다며 최대한 좋게 풀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식사 초대에 가지 않을 생각이라며 시모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형님은 시모가 또다시 쓰러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면 좋게 풀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잡는 게 좋을 거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사 초대 날짜는 어버이날이었고 아주버님이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대화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그때 오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더 클 거라는 말에 시모도 할 말이 있다면서 어버이날 때 형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어버이날인데 그날만큼은 문제없이 지나가길 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는 형님 내외의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이 오고 가족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형님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져 있는 많은 음식들이었고 갑자기 바뀐 형님 내외의 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희는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둘러 앉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있었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니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가고 있는데 형님이 시모 옆에 앉더니 손수 만든 막걸리라며 시모에게 맛보시라고 따라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술은 안 된다면서 말리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드리는 거라며 시모가 마시길 부추기고 있었어요. 시모는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면서 형님이 따라주신 막걸리를 들이켰고 맛이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순간 집안을 돌아다니던 제 딸이 형님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곤 손에 들고 있던 탁상 달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이 왜 할머니가 죽는 날로 되어 있냐며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8일날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둔 뒤 시모가 세상 떠나는 날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달력을 본 순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뒤 시모가 배를 움켜쥐시더니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저희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의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시모의 입에 손을 넣어 강제로 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방님은 형님이 들고 있던 막걸리를 뺏어들어 냄새를 맡는 순간 인상이 찌푸려졌고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아주버님이 막걸리를 뺏으려는 걸 온 힘을 다해 막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시모는 쓰러지셨고 제가 시모를 안고 있는 사이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손을 올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막걸리에 뭐가 들은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엄마가 비염이 심하셔서 냄새를 맡지 못하시는 걸 이용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넣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이왕 쓰러진 거 그대로 곱게 세상 떠나면 되지. 왜 또다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내 허락 없이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돈 나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마음대로 기부를 해? 내가 너희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그거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 않아. 나는 너희들한테 경고를 한 거야. 내 허락 없이 쓸데없는 술을 쓰다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너희들은 확실히 젊어서 그런지 아직 반응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몸에 조금도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나 봐. 워낙 맛있게 먹어서 그런가?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동서와 서방님이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남편까지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저는 속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먹어서 그런지 반응이 늦게 오고 있었는데 점점 뱃속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 사이 구조대가 도착했고 가족 전체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 내외는 모든 음식에 조금씩 농약을 섞어놨고 시모가 마신 막걸리에는 농약이 한가득 들어있던 거였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가족 모두 무사했고 남편이 시모의 입에 손을 넣어 최대한 빨리 구토하게 만들었던 게 시모를 살릴 수 있었다며 치료만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희 가족 모두는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재산 문제로 가족 전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형님 내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도적인 계획 범행에 현재 법적 처벌로 3년의 징역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족들 모두 무사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욕심이 부른 행동은 아직까지 저희 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요. 시모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에 앞서 일부 재산을 저희 부부와 동서 내외에게만 똑같이 나눠 주셨어요. 형님네는 그런 충격적인 짓을 꾸미지만 않았어도 재산이 공평하게 돌아갔을 텐데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시모의 건강 문제로 현재 공기 좋은 곳으로 모두 이사를 해서 현재 동서네와 저희는 가깝게 지내며 어머님을 살펴드리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이 찾을 수 없게 모든 흔적을 지운 뒤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님네가 저희들 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네요.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까지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걸 뉴스나 기사거리에서만 봤지 실질적으로 저희 가족이 당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3년밖에 안 받았다는 것도 정말 충격이지만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평탄히 지내고 싶어요.
시모도 형님네가 없으니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큰 사건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가족이라 해도 돈 문제가 걸려 있다면 저희처럼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